7부 카레닌의 미소 1장 창밖으로 둥치가 비틀어진 사과나무가 듬성듬성 심긴 산비탈이 보였다. 산비탈 너머로 숲이 지평선을 감싸고 있었고 구릉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다. 저녁이면 하얀 달이 창백한 하늘에 빠끔히 솟아올랐고 테레자가 문 밖으로 나서는 것은 그 무렵이었다.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은 하늘에 걸린 달은 아침에 꺼지지 못해 하루 종일 켜진 채 영안실을 밝히는 백열등 같았다. 언덕 위에서 자라는 둥치가 비틀린 사과나무 중 어느 곳도 뿌리를 내린 장소에서 떠날 수 없는 것처럼 테레자와 토마시도 결코 이 마을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도시에 정착하려고 떠나는 한 농부에게서 정원이 딸린 작은 집을 사려고 자동차, 텔레비전, 라디오를 팔았다. 시골에 가서 사는 것은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도피 가능성이었다. 언제나 손이 부족했던 시골에는 빈집이 남아 돌았다. 밭이나 숲에서 일하겠다고 온 사람의 정치 전력에 대해선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부러워하지도 않았다. 테레자는 술 주정뱅이가 우글거리는 바와 토마시의 머리카락에 성기 냄새를 남기는 미지의 여인들이 있는 도시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어 행복했다. 경찰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기술자의 이야기와 바오로 산 장면이 혼돈되는 것처럼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이었는지 거의 구분되지 않았다. 과연 기술자는 정말 경찰의 끈앞풀이였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은밀한 만남을 위해 아파트를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여자와는 두 번 다시 동침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테레자는 행복했고 이제 목적을 달성했다고 믿었다. 토마시와 그녀, 이들은 함께 있으며 홀로 있게 되었다. 홀로라고? 보다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내가 고독이라 일컫는 것이란 그들이 예전 친구나 지인들과의 모든 접촉을 단절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가위로 리본을 자르듯 과거 삶으로부터 현재 삶을 단절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행복했다. 그들과 함께 일하고 가끔 찾아가기도 하고 집으로 초대하는 농부들도 있었다. 거리 이름이 러시아식으로 바뀐 농촌 도시에서 협동농장 조합과 사귀게 되었을 때 테레자는 문득 독서가 남긴 기억이나 그녀의 조상들이 남겨준 기억 속 시골 이미지를 발견했다. 모두가 같은 관심과 같은 습관을 공유하는 대가족이 되는 조화로운 세계. 매주 일요일 교회 미사, 부인을 떼놓고 남자들끼리 모이는 술집, 그리고 아마추어 악단의 연주에 맞춰서 마을 사람 모두가 춤을 추었던 술집 홀. 그러나 공산치하 마을에는 더 이상 이러한 세속적 이미지가 없었다. 가까운 이웃 마을에 있는 교회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고 술집은 사무실로 개조되었으며 남자들은 어디에 모여 앉아 맥주를 마실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젊은이들 역시 어디로 가서 춤을 춰야 할지 몰랐다. 종교 축제는 버릴 수 없었으며 공식 축제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가장 가까운 극장은 20km 떨어진 시내에 있었다. 쾌활하게 서로 이름을 부르고 잠깐 틈을 내어 잡담도 즐기던 하루 일과가 끝나면 사람들은 저급한 취향에 현대식 가구가 들어선 조그만 집의 벽 사이에 틀어박혀
텔레비전 화면만 뚫어져라 보았다. 사람들은 서로의 집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식사 전에 이웃과 몇 마디 나누는 게 고작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터잡기를 꿈꾸었다. 시골은 사는 재미를 조금도 제공하지 못했다. 국가가 시골에서 그 세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무도 시골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땅 주인이 아니라 밭에서 일하는 소작인으로 전락한 농부는 전원 풍경이나 농사일에 아무런 애착도 없었고 잃는 것을 두려워할 만 것도 갖지 못했다. 이러한 무관심 덕분에 시골은 상당한 자율성과 자유를 누렸다. 협동 농장의 조합장은 도시의 모든 책임자처럼 외부에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농부들 편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테레자와 토마시는 예외적인 지위를 누렸다. 그들은 자의로 온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틈만 나면 근처 마을에 가서 시간을 보냈지만 테레자와 토마시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대로 살기만을 바랐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모르는 마을 사람들을 좀 더 잘 사귀어 보자고 어물거리지도 않았다. 조합장은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에게는 부인과 네 아이 그리고 그가 강아지처럼 길들인 새끼 돼지 한 마리가 있었다. 메피스토라는 이름의 이 돼지는 마을의 영광이자 오락거리였다. 그 돼지는 사람 말에 복종했고 몸에는 아주 깨끗하고 붉은 빛이 감돌았으며 발목 굵은 여자가 하이힐을 신고 걷듯 작은 나막신 같은 발로 종종 걸음을 쳤다. 카레니는 처음 메피스토를 보자 당황하여 오랫동안 그 주위를 맴돌며 냄새를 맡았다. 그러나 곧 카레니는 마을 개들보다 돼지를 더 좋아했다. 개들은 항상 계집에 묶여 있고 이유 없이 멍청하게 지저댔기 때문에 카레니는 그 개들을 깔보았다. 카레니는 희귀한 것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했으며 나는 그가 돼지와의 우정에 애착을 갖는다는 표현까지도 쓰고 싶은 심정이다. 조합장은 전직 외과 의사를 도울 수 있어 행복했고 뭔가를 더 해주지 못해 안달났다. 토마시는 트럭 운전사라 농부를 농장에 데려다 주거나 물자를 운반했다. 조합에는 커다란 축사 4채와 송아지가 40마리 있는 조그만 우사가 있었다. 테레자가 송아지들을 맡아 하루에 2번씩 풀밭으로 데리고 나갔다. 쉽게 갈 수 있는 인근 목초지는 건초 생산 부지라서 테레자는 인근 야산으로 송아지 떼를 끌고 가야 했다. 송아지들은 점점 멀리 가서 풀을 뜯어먹었고 그래서 테레자는 소떼를 따라 마을을 둘러싼 광활한 지역을 한 해 동안 돌아다녔다. 예전에 작은 도시에서 그랬듯 그녀의 손에서는 책이 떠나지 않았다. 풀밭에 도착하면 그녀는 책을 펴서 읽었다. 카레니는 항상 그녀를 동반했다. 걔는 어린 송아지가 너무 공중거리거나 다른 송아지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면 지저대는 법을 배웠다. 셋 중에서 카레닌이 가장 행복했다. 즉흥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여지라곤 조금도 없는 이곳에서처럼 시계의 관리자라는 그의 직분이 철저하게 증명된 적이 없었다. 여기에서는 테레자와 토마시가 살아가는 시간대가 카레닌의 규칙적인 시간대와 엇비슷해졌다. 두 사람은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1시간의 자유시간이었다. 집 너머 언덕으로 카레닌과 함께 산책을 갔다. 카레닌이 뛰는 모습이 보기 싫어.
테레자가 말했다. 카레니는 왼쪽 발을 절었다. 토마시는 몸을 숙이고 다리를 만져보았다. 그는 카레닌의 허벅지에서 조그만 멍울을 발견했다. 이튿날 그는 카레닌을 트럭 옆좌석에 태우고 수의사가 있는 마을로 갔다. 일주일 후 다시 수의사에게 다녀온 그는 카레닌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흘 후 그는 수의사와 함께 직접 수술을 했다. 집으로 데려왔을 때까지도 카레닌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걔는 양탄자에 누워 눈을 뜬 채로 신음소리를 냈다. 허벅지에는 털이 깎이고 6바늘을 꿰맨 상처가 있었다. 얼마 후 걔는 일어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테레자는 더럭 겁이 났다. 혹시 다시는 걸을 수 없다면? 걱정하지 마. 아직 마취가 안 풀려서 그래. 하고 토마시가 말했다. 그녀는 카레닌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걔는 으르렁거렸다. 걔가 그녀를 물려고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군. 그들은 침대 곁에 걔를 눕혔고 걔는 금세 잠들어 버렸다. 그들도 따라 잠들었다. 새벽 3시경에 걔가 다짜고짜 그들을 깨웠다. 걔는 꼬리를 흔들며 테레자와 토마시를 밟고 다녔다. 그리고 지칠 줄 모르고 그들에게 거칠게 몸을 비벼댔다. 걔가 그들을 깨운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걔는 언제나 침대 위로 뛰어오르기 위해 두 사람 중 하나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더랬다. 그러나 이번엔 한밤중에 갑자기 의식을 되찾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가 얼마나 먼 곳에서 돌아왔는지 누가 알까? 어떤 유령을 만났는지 누가 알까? 그리고 지금 자기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장 가까운 존재를 알아보고는 자기의 끔찍한 희열,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태어나며 느끼는 희열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지 못했던 것이다. (2장) 창세기 첫머리에 신은 인간을 창조하여 새와 물고기와 짐승을 다스리게 했다고 쓰여있다. 물론 창세기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쓴 것이다. 신이 정말로 인간이 다른 피조물 위해 군림하길 바라는지는 결코 확실하지 않다. 인간이 암소와 말로부터 탈취한 권력을 신성화하기 위해 신을 발명했다고 하는 것이 더 개연성 있다. 그렇다. 염소를 죽일 권리, 그것은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 와중에도 전 인류가 동지인 양 뜻을 같이 한 유일한 권리다. 이 권리가 당연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서열의 정점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자가 이 게임에 끼어들기만 한다면 끝장이다. 신이 너는 다른 모든 별들의 피조물 위해 군림하거라 라고 말한 다른 행성에서 온 방문자가 있다면 창세기의 자명함은 금세 의문시된다. 화성인에 의해 마차를 끌게 된 인간, 또는 은하수에 사는 한 주민에 의해 꼬치 구이로 구워지는 인간은 그때 가서야 평소 접시에서 잘라 먹었던 소갈비를 회상하며 송아지에게 사죄를 표할 것이다. 테레자는 소떼를 끌고 나아갔다. 소를 뒤에서 몰고 가다 보면 경박한 어린 송아지는 길에서 벗어나 옆길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항상 야단쳐야 하는 송아지가 한 마리쯤 있게 마련이었다. 카레니는 테레자를 동반했다. 소몰이를 하는 날마다 그녀를 따라다닌 지도 벌써 2회째다. 소 앞에서 위엄을 부리고 뒤에서 따라다니며 지저대고 욕설을 퍼붓는 것. 그의 신은 그에게 소 위에 군림하라는 임무를 부여했으며 그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러한 것을 평소에는 재미있어 했다. 그러나 오늘은 힘겹게 새 다리로만 뒤뚱거리며 걸었다. 4번째 다리의 상처에서는 피가 흘렀다. 테레자는 2분마다 몸을 숙여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수술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 암은 완치되지 않았고 카레닌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는 것이 뻔히 보였다. 길에서 그들은 고무 장화를 신고 축사로 가는 이웃 여자를 만났다. 그 여자는 걸음을 멈췄다. 걔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리를 저는데요. 테레자가 대답했다. 암에 걸렸어요. 시한부 생명이랍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하기가 어려웠다. 이웃집 여자는 테레자의 눈물을 보고 화를 냈다. 맙소사, 설마 걔 때문에 우는 건 아니겠지요? 심성 고운 그녀의 말은 악의가 아니라 테레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테레자도 이를 안다. 그녀가 카레닌을 좋아하듯 농부들도 그들의 토끼를 좋아해서 그들이 동물과 함께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토끼는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그녀는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터였다. 하지만 이웃집 여자의 말이 적대적으로 들렸다. 그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나도 알아요 라고 말하고 서둘러 등을 돌리고 계속 자기 길을 갔다. 개에 대한 그녀의 사랑 때문에 외톨이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바람 피운 것보다 개에 대한 사랑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쓸쓸하게 웃었다. 그녀가 토마시를 속이고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이웃집 여자가 안다면 그녀는 공범자의 표정으로 그녀의 등을 쾌활하게 두드릴 것이다. 그녀는 소떼를 끌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서로 몸을 부비며 가는 소떼를 보며 그녀는 소들이 참으로 정겨운 짐승이라고 생각했다. 평화롭고 악의도 없으며 가끔 어린아이처럼 명랑한 동물. 14살 먹은 소녀를 흉내내는 뚱뚱한 50대 아줌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난치는 소들처럼 감동적인 모습은 없다. 테레자는 애정어린 눈길로 소들을 바라보았고 조충이 인간에게 기생하듯 인류는 소에게 기생하며 산다는 생각을 했다. 이 생각은 2년 전부터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끈질기게 떠올랐다. 인류는 거머리처럼 소 젖에 들러붙어 있다. 인간은 소의 기생충이며 아마도 인간이 아닌 존재가 그의 동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이렇게 정의할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단순한 농담으로 보고 너그럽게 웃어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테레자는 이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미끄러운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은 위험하며 그녀를 인류로부터 소원하게 한다. 창세기에서 이미 신은 인간에게 동물 위에 군림할 권한을 주었으나 그 권한이란 단지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될 수도 있다. 인간은 이 행성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경영인에 불과하고 어느 날엔가 경영 결산을 해야만 할 것이다. 데카르트는 한술 더 떴다. 그는 인간을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름 아닌 그가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부정했다는 사실에는 필경 심오한 물리적 일관성이 있다. 인간은 소유자이자 주인인 반면 동물은 자동 인형,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데카르트는 말한다. 동물이 신음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하소연이 아니라 작동 상태가 나쁜 장치의 삐걱거림에 불과한 것이다. 마차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마차가 아픈 것이 아니라 기름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의 신음소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야만 하고 실험실에서 산채로 조각나는 개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송아지들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고 테레자는 나무둥치에 걸터 앉아 있었다. 카레니는 그녀 무릎을 베고 그녀 발치에 엎드려 있었다. 테레자는 10여 년 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2줄짜리 기사를 떠올렸다. 소련의 한 도시에서 모든 개들이 도살되었다는 기사였다. 겉으로 보기엔 사소하고 무심결에 내보낸 듯한 이 기사는 처음으로 이 커다란 이웃 나라가 전달하는 공포를 느끼게 해주었다. 그것은 뒤이어 일어난 모든 일의 예고였다. 소련이 침공한 후 첫 2해 동안은 공포를 거론할 정도는 아니었다. 거의 나라 전체가 점령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은 체코인들 중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 권좌에 앉혀야만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 대한 신앙과 소련에 대한 사랑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때에 어디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을 것인가.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의 원한을 품고 복수의 정열을 불태우는 자들 중에서 찾아야만 했다. 그들의 공격성을 강화하고 관리하며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했다. 우선 이 공격성을 일시적 목표물로 몰아가야 했다. 이 목표물이 바로 동물이었다. 그래서 신문은 일련의 기사를 싣고 독자 편지라는 형식으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도시의 비둘기를 멸종시키라고 요구했다. 비둘기들은 깨끗하게 멸종되었다. 그러나 캠페인은 특히 개를 목표로 삼았다. 사람들은 점령이라는 대재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도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서는 인도와 공원을 더럽히고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실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고 그럼에도 먹여 살려야 하는 개들만 문제 삼았다. 이 때문에 정신적 불안이 조장되었고 테레자는 사람들이 카레닌을 잡아가지 않을까 두려웠다. 1년 후 축적된 원한, 처음에는 동물을 상대로 실험된 그 원한은 진정한 관역을 겨냥했다. 인간이었다. 해고, 체포,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제야 짐승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테레자는 태평하게 무릎을 베고 누운 카레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대충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자기와 비슷한 대상에게 잘 대해준다는 것은 아무런 미덕도 아니다. 테레자는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토마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랑받는 여인으로 처신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토마시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와 타인의 관계가 어디까지 우리 감정, 우리 사랑이나 비사랑, 우리의 호의 또는 증오의 결과인지 또는 어디까지가 개인 간 역학관계에 의해 사전에 규정되었는지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참된 선의는 아무런 힘도 지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순수하고 자유롭게 베풀어질 수 있다. 인류의 진정한 도덕적 실험, 가장 근본적 실험, 너무 심오한 차원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그 실험은, 그것은 우리에게 운명을 통째로 내맡긴 대상과의 관계에 있다. 동물들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인간의 근본적 실패가 발생하며, 이 실패는 너무도 근본적이라 다른 모든 실패도 이로부터 비롯된다. 송아지 한 마리가 테레자에게 다가와 걸음을 멈추고 커다란 갈색 눈으로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테레자는 그 송아지를 알아보았다. 그녀가 마르그리트라고 부르던 송아지였다. 다른 모든 송아지에게도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지만 너무 많아 그럴 수 없었다. 예전이라면, 그러니까 30년 전쯤이라면 마을의 모든 송아지에게 이름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이름이 영혼의 기호라면 데카르트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겠지만 송아지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마을은 커다란 협동 공장으로 변했고 소들은 평생을 2제곱미터의 축사에서 지내게 되었다. 소들에겐 더 이상 이름이 없었고 그들은 단지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했다. 세계는 데카르트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다. 내 눈앞에는 여전히 나무둥치에 앉아 카레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류의 실패에 대해 생각하는 테레자가 있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이미지가 눈앞에 떠올랐다. 토리노의 한 호텔에서 나오는 니체. 그는 말과 그 말을 채찍으로 때리는 마부를 보았다. 니체는 말에게 다가가 마부가 보는 앞에서 말의 목을 껴안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그 일은 1889년에 있었고 니체도 이미 인간들로부터 멀어졌다. 달리 말해 그의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이 정확하게 그 순간이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바로 그 점이 그의 행동에 심오한 의미를 부여한다. 니체는 말에게 다가가 데카르트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을 것이다. 그의 광기, 즉 인류와의 결별은 그가 말을 위해 울었던 그 순간 시작되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니체가 바로 그런 니체이며,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테레자는 죽을 병에 걸린 개의 머리를 무릎에 얹고 쓰다듬는 테레자다. 나는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모습을 본다. 이들 두 사람은 인류,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행진을 계속하는 길로부터 벗어나 있다. (3장) 카레니는 작은 크루아상 2개와 벌 1마리를 낳았다. 그는 놀란 눈으로 자기 괴상한 자식을 바라보았다. 크루아상은 얌전히 있는데 놀란 벌은 뒤뚱거렸다. 곧이어 벌은 날갯짓을 하며 사라져버렸다. 방금 테레자가 꾼 꿈이었다. 잠에서 깨자 그녀는 토마시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두 사람은 거기에서 위로를 받았다. 이 꿈에 따르면 카레닌의 병은 임신으로 변했고 잉태의 드라마는 희극적이면서도 측은한 결과를 낳았다. 크루아상 2개와 벌 1마리. 그녀는 다시 엉뚱한 희망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다. 시골에 와서도 그녀의 하루는 장보기로 시작되었다. 식품점에 가서 우유와 빵과 크루아상을 샀다.
그날도 함께 가자고 카레닌을 불렀지만 걔는 겨우 고개를 들 따름이었다. 항상 고집스럽게 자발적으로 요구했던 의식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갔다. 카레닌을 위한 크로아상 하나를 이미 준비해 두었던 빵집 여주인은 카레닌은 어디 있어요? 하고 물었다. 이번에는 테레자가 직접 장바구니에 크로아상을 넣어 들고 왔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카레닌에게 보여주기 위해 빵을 꺼냈다. 그녀는 카레닌이 빵을 먹으러 오길 바랐다. 그러나 걔는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다. 토마시는 테레자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직접 크로아상을 입에 물고 카레닌 앞으로 기어갔다. 그리고 천천히 접근했다. 카레닌이 그를 보았고 눈에서 언뜻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토마시는 그의 주둥이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걔는 몸은 움직이지 않고 토마시의 입 밖으로 나온 크로아상 조각을 깨물었다. 그러자 토마시는 크로아상을 카레닌에게 넘겨주었다. 토마시는 여전히 엎드린 자세로 뒷걸음질쳐 몸을 웅크리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크로아상을 빼앗아 먹으려는 흉내를 냈다. 걔도 으르렁거리며 주인에게 반응을 보였다. 마침내 그들은 바로 이것을 기다렸다. 카레닌은 장난을 치고 싶어하는 것이다. 카레닌에게 여전히 삶의 의욕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카레닌의 미소였고 그들은 최대한 오랫동안 그 미소를 지속하고 싶었다. 토마시는 다시 엎드린 자세로 개에게 다가가 개의 입 밖으로 나온 크로아상 끝을 깨물었다. 그들의 얼굴은 아주 가까워서 토마시는 개의 숨결을 느꼈고 카레닌의 주둥이 주변에서 자라던 긴 털이 토마시의 얼굴을 간질렀다. 개는 여전히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주둥이를 흔들었다. 각자의 입에 각각 크로아상 반쪽이 남았다. 카레닌은 예전 실수를 다시 범했다. 그는 크로아상 끝을 놓고 주인 입에 들어있던 조각까지 차지하려 들었다. 예전처럼 카레닌은 토마시는 개가 아니고 그에게 손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이다. 토마시는 입안에 있던 크로아상을 놓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반쪽을 주었다. 토마시, 카레닌에게서 크로아상을 빼앗지 마. 테레자가 소리쳤다. 토마시는 빵 2조각을 카레닌 앞에 떨어뜨렸고 카레닌은 한 조각을 후다닥 먹어치웠지만 자기가 게임에 이겼다는 것을 주인에게 의기양양하게 가시하기 위해 다른 한 조각은 오랫동안 거만하게 물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개를 바라보며 비록 시한부 생명이지만 카레닌이 웃는 동안에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중얼거렸다. 이튿날 그의 병세가 호전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식사를 했다. 두 사람 모두 1시간의 자유를 누리면서 개를 산책시키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 개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평소에는 미리부터 조바심을 내며 그들 주위를 껑충거리며 맴돌았는데 이번에는 테레자가 개의 줄과 목걸이를 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두 사람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개 앞에 우뚝 서서 자신들의 유쾌한 기분을 개에게 전달하기 위해 명랑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 개를 위해 개 때문에 애썼다. 잠시 후 그들이 안쓰럽게 보였는지 개는 새 발로 절뚝거리며 다가와
개 목걸이를 매라는 신용을 했다. 테레자, 당신이 카메라를 싫어하는 것은 알지만 오늘만은 카메라를 가져가자. 테레자는 그의 말에 따랐다. 그녀는 벽장을 열고 한 구석에 처박혀 잊힌 카메라를 찾았다. 토마시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중에 이 사진을 보면 무척 기쁠 거야. 카레닌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었으니까. 뭐라고? 한 부분이었다고? 하고 테레자는 뱀에 물린 듯 화들짝 놀랐다. 카메라가 장롱 속에 있는데도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사진을 찍지 않을래. 나중에는 카레닌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 벌써부터 옛날 일처럼 말하다니. 날 원망하지 마. 원망하지 않아. 하고 테레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 역시도 카레닌을 옛날 일처럼 생각하는 내 모습에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얼마나 나무랐는지, 그 때문에 카메라를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야.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길을 걸었다. 침묵하는 것이 카레닌을 지난 일로 생각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들은 카레닌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고 항상 붙어 있었다. 그들은 카레닌이 미소 짓는 순간을 포착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세 발로 걷기만 할 따름이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밖에 나온 거야. 카레닌은 산책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단지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고 온 거야. 그녀가 한 말은 슬펐지만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그들은 행복했다. 그들이 행복한 것은 슬픔을 무릅써서가 아니라 슬픔 덕분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고 두 사람 눈앞에는 똑같은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들이 지나온 10년의 삶을 몸으로 구현하는 절름발이 개. 그들은 그러고도 한동안 더 산책을 했다. 그러다가 카레닌이 걸음을 멈추고 발걸음을 돌려서 그들은 크게 실망했다.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다. 같은 날이었는지 혹은 이튿날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테레자는 예고 없이 토마시 방에 들어갔다가 편지를 읽는 그의 모습을 발견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편지를 다른 종이 사이에 밀쳐버렸다. 그녀는 이를 눈치챘다. 그리고 방을 나오다가 그가 호주머니에 편지를 넣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봉투를 잊었다. 집안에 혼자 남자 그녀는 봉투를 살펴보았다. 주소의 필체는 낯설었지만 아주 깔끔해서 그녀는 여자가 쓴 편지라고 믿었다. 나중에 마주 앉자 그녀는 지나가는 말로 편지가 왔느냐고 물었다. 토마시는 아니 라고 했고 테레자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절망의 습관을 잊어버렸던 터라 더욱 잔인한 절망이었다. 아니다. 그녀는 토마시가 이곳에 여자를 숨겨두고 만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런 일은 실제로 불가능했다. 그녀는 그의 여가 시간을 샅샅이 꿰뚫고 있었다. 그러나 비록 그의 머리카락에서 성기 냄새가 날 순 없겠지만 프라하에 두고 온 여자에 그가 여전히 집착할 수는 있다. 그녀는 토마시가 그 여자 때문에 자신을 떠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만 시골에서 보낸 2년 동안의 행복이 또다시 예전과 같은 거짓말 때문에 천박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의 집은 토마시가 아니라 카레닌이었다. 카레닌이 더 이상 없다면 누가 그들 일상에 시계 태엽을 감아줄 것인가. 테레자는 미래,
카레닌이 없는 미래 속으로 들어가 생각해 보았고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다. 카레닌은 한 구석에 누워 신음소리를 냈다. 테레자는 정원으로 갔다. 득으로 사과나무 사이로 난 풀을 보면서 여기에 카레닌을 묻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발 뒤꿈치로 풀밭에 사각형을 그었다. 여기가 무덤 자리가 될 것이다. 뭘 하는 거야? 하고 토마시가 물었다. 몇 시간 전 편지를 읽던 그가 불시에 놀랐던 것처럼 토마시는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손을 떠는 것을 보았다. 오랜만이었다. 그는 그녀 손을 잡았다. 그녀가 손을 뺐다. 여기가 카레닌의 무덤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에 토마시는 짜증이 났다. 그가 화를 냈다. 카레닌을 옛날 일로 생각한다고 나를 비난하더니 당신은 뭘 하는 거야? 벌써부터 파묻고 싶은 거야?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토마시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테레자는 다시 문을 열더니 말했다. 당신은 자기 생각만 해. 적어도 이 순간만이라도 카레닌을 생각해줘. 당신이 자는 카레닌을 깨웠잖아. 카레닌이 다시 신음소리를 낼 거야. 그녀는 자기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고 걔는 자고 있지 않았다. 자기가 남의 아픈 곳을 찌르고 싶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달한 가장 천박한 여자처럼 행동하고 있음도 알았다. 토마시는 카레닌이 누워있는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카레닌과 함께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두 사람은 각각 한쪽에서 걔를 내려다 보았다. 이 공통된 행동은 화해의 몸짓이 아니었다. 정반대였다. 각자 홀로 있는 셈이었다. 테레자가 자신의 개와 함께 있고 토마시도 자기 개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각각 떨어져서 혼자 있지 않을까 무척 두려웠다. 사장. 전원시라는 단어가 테레자에게 왜 그리 중요했을까? 구약 성서의 신화 속에서 성장한 우리에게 전원시란 여전히 낙원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국의 삶은 우리를 미지로 끌고 가는 직선 경주와는 동떨어졌다. 그것은 모험이 아닌 셈이다. 이미 아는 것들 속에서 뱅뱅 도는 삶인 것이다. 그 단조로움은 권태가 아니라 행복이다. 시골에서 가축에 둘러싸이고 자연에 파묻혀 계절의 포옹과 그 반복 속에서 사는 삶이 비록 천국 같은 전원시의 재현에 불과할지라도 그 이미지는 인간에게 남기 마련이다. 그래서 온천 도시에서 협동농장 조합장과 마주쳤던 그날 테레자는 눈앞에서 전원의 이미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시골, 그 이미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황홀해했다. 천국을 향해 뒤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낙원에서 샘물을 들여다보던 아담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몰랐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 우뚝 서서 육체를 통해 영혼을 보려고 애썼던 어린 시절의 테레자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담은 카레닌과 같았다. 테레자는 장난삼아 종종 걔를 거울 앞으로 데려가곤 했다. 걔는 자기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놀랄 정도로 무심하게 멍한 표정을 지으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카레닌과 아담을 비교하다 보니 나는 낙원에서는 인간이 아직 인간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은 아직 인간의 노정에 던져지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들은 오래전부터 그 노정 속에 던져졌고 직선으로 완료되는 시간의 공백 속을 날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까마득한 옛날에 안개 낀 낙원에 연결하는 가느다란 밧줄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 그 낙원의 아담은 샘물을 들여다보는데 나르키소스와는 달리 물 위에 나타난 창백하고 놀란 흔적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낙원에 대한 향수, 그것은 인간이 인간이고 싶지 않은 욕망이다. 어렸을 적에 그녀는 월경혈로 얼룩진 어머니의 생리대를 보고는 구역질을 느꼈고 그것을 감추려는 수줍음조차 없었던 어머니를 혐오했다. 그러나 암캐였던 카레닌도 6달에 한 번 보름 동안 월경을 했다. 테레자는 아파트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개의 다리 사이에 커다란 손뭉치를 끼워놓고 자신의 낡은 팬티를 긴 끈으로 개에게 묶어주었다. 보름 동안 그녀는 자기 바느질 솜씨를 보고 흡족해했다. 암캐의 월경은 장난기 섞인 애정을 불러일으켰지만 자기 자신의 월경에 대해 혐오감을 갖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해답은 간단하다. 걔는 결코 낙원에서 추방된 적이 없다. 카레니는 영혼과 육체의 이원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혐오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테레자는 그의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고 편안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동물을 생기 있는 기계로 바꾸고 암소를 우유를 생산하는 자동 인형으로 만드는 것이 그토록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천국과 그들을 연결하는 끈을 인간이 끊는 셈이며 그 어떤 것도 시간의 공허를 통해 비상하는 동물을 막거나 위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생각 중 도무지 떨쳐버릴 수 없는 신성 모독적인 생각이 테레자의 영혼 속에서 싹텄다. 카레닌과 자신을 잇는 사랑은 자기와 토마시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보다 낫다. 더 크다는 것이 아니라 낫다는 것이다. 테레자는 자기 자신이나 토마시 그 누구도 비난하고 싶지 않았고 그들이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은 적어도 어떤 형태 중에서 최상의 경우라도 본질적으로 개와 인간 사이의 사랑보다 열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간 역사의 이러한 기 형태는 아마도 조물주가 계획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랑이다. 테레자는 카레닌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사랑조차 강요하지 않는다. 그녀는 인간 한 쌍을 괴롭히는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가 나를 사랑할까? 나보다 다른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가 나를 더 사랑할까? 사랑을 의심하고 저울질하고 탐색하고 검토하는 이런 모든 의문은 사랑을 그 싹부터 파괴할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런 요구 없이 타인에게 다가가 단지 그의 존재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 사랑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다.
테레자는 카레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를 자신의 모습에 따라 바꾸려 들지 않았다. 아예 처음부터 그가 지닌 개의 우주를 수락했고 그것을 압수하고 싶지 않았으며 그의 은밀한 성향에 대해 질투심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녀가 개를 키운 것은 그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부인을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단지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함께 살 수 있도록 그에게 기본적인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런 점도 있다. 개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자발적 사랑이다. 테레자는 다시 한번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며 깊은 회한을 느꼈다. 어머니가 모르는 마을 여자 중 하나였다면 아마도 그녀의 쾌활한 천박성이 테레자에게 호감을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른다. 아, 어머니가 남이었다면. 어머니가 자기 얼굴 윤곽을 그대로 지녔으며 그녀로부터 자아를 탈취해간 것에 대해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항상 수치심을 느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사랑하라 라는 천년간의 명령이 그녀로 하여금 자기와 어머니의 닮은 점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폭력을 사랑이라고 명명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이었다. 테레자가 어머니와 결별한 것은 어머니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어머니와 인연을 끊지 못한 것은 어머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기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떤 인간 존재도 다른 사람에게 전원시를 선물할 수 없다. 오로지 동물만이 할 수 있는데 동물만이 천국에서 추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과 개 사이의 사랑은 전원적이다. 갈등이나 가슴이 메이는 장면, 진화 같은 것이 없는 사랑이다. 카레니는 토마시와 테레자 주위로 반복에 근거한 삶의 원을 그었고 두 사람도 그에게 같은 일을 해주길 기대했다. 카레닌이 개가 아니라 인간이었다면 틀림없이 테레자에게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봐, 매일같이 입에 크루아상을 물고 다니는 게 이제 재미없어. 뭔가 다른 것을 찾아줄 수 있겠어? 이 말에는 인간에 대한 모든 심판이 담겨 있다. 인간의 시간은 원형으로 돌지 않고 직선으로 나아간다. 행복은 반복의 욕구이기에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 행복은 반복의 욕구라고 테레자는 생각했다. 조합장은 일과 후 메피스토를 산책시키다가 테레자를 만나면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테레자 부인, 진작부터 메피스토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함께 여자 꽁무니를 따라다녔을 텐데 어떤 여자도 돼지 2마리를 거부하지 못할 거예요. 돼지라는 단어를 듣자 돼지는 꿀꿀거리는 소리를 냈다. 돼지는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테레자는 깔깔거리며 웃었지만 조합장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1분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 농담은 반복된다 해도 그 재미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 그 반대다. 전원시의 맥락에서는 유머조차도 반복의 달콤한 법칙에 따른다. (5장) 인간에 비해 개에게는 특권이랄 것이 거의 없지만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 있다. 개의 경우에는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짐승은 자비로운 죽음에 대한 권리를 누린다. 카레니는 새 다리로 걸었고
구석에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그리고 신음소리를 냈다. 테레자와 토마시의 의견은 완전히 일치했다. 카레닌을 무익한 고통 속에 내버려둘 권리가 그들에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원칙상 합의를 보았다 해도 불안한 불확실성을 더는 것은 아니었다. 고통이 어느 순간부터 불필요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더 이상 살만한 가치가 없는 순간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을까? 토마시가 의사만 아니었다면, 그랬다면 제3자의 뒷전으로 숨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수의사를 찾아가 개에게 주사를 놔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죽음의 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오래전부터 토마시는 자기는 절대로 주사를 놓지 않고 수의사를 부르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더랬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인간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특권을 카레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죽음은 카레닌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띠고 그에게 다가갈 것이다. 카레닌은 밤새 신음소리를 냈다. 아침에 진찰을 해본 후 토마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라고 테레자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곧 일터로 나가야만 했다. 테레자는 방으로 들어가 카레닌을 찾았다. 그때까지 걔는 무심하게 누워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토마시가 진찰하는 동안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 고개를 들어 테레자를 바라보았다. 거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시선을 그녀는 감당할 수 없었다. 카레닌은 토마시를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그녀만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같이 강렬한 적은 없었다. 절망에 빠진 슬픈 눈빛이 아니었다. 겁에 질린 눈빛, 감당할 수 없는 신뢰의 눈빛이었다. 그 시선은 열광적인 질문이었다. 카레닌은 평생 동안 테레자의 대답을 기다렸고 지금 이 순간 전보다 훨씬 집요하게 그녀로부터 진실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테레자로부터 기인하는 모든 것은 그에게 진실이었다. 앉아 혹은 엎드려 라고 그녀가 하는 말은 카레닌이 혼연일체가 되어 따르던 진실, 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던 진실이다. 공포스러운 신뢰의 시선은 짧았다. 그는 곧 머리를 다리 위에 떨어뜨렸다. 테레자는 누구도 자기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카레닌에게 한 번도 단 것을 주지 않았는데 며칠 전 그녀는 초콜릿을 샀다. 그녀는 은박지를 벗겨 작은 조각으로 잘라 카레닌 주위에 모아두었다. 그녀는 거기에 물그릇도 곁들여주면서 카레닌이 집에 홀로 남아있는 동안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던졌던 시선 때문에 카레닌은 피곤해 보였다. 주위에 초콜릿 조각이 있는데도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카레닌을 품에 껴안았다. 카레닌은 아주 천천히 그녀의 냄새를 맡더니 한두 번 힘없이 그녀를 핥았다. 그녀는 이 애무를 영원히 기억 속에 각인하려는 듯 두 눈을 감고 애무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다른 쪽 뺨도 핥도록 해주었다. 이제 소떼를 돌보러 가야만 했다. 저녁 식사 때나 되어야 돌아올 수 있었다. 토마시는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 카레닌은 초콜릿 조각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고 테레자가 다가가는 소리를 듣고도 머리를 들지 않았다.
카레닌의 병든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다른 부위에도 종기가 나 있었다. 연 붉은색, 피의 색깔과 같지 않은 멍울이 털 사이로 드러났다. 그녀는 아침처럼 카레닌 곁에 누웠다. 한쪽 팔로 카레닌의 몸을 껴안아 눈을 감았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돼지와 조합장이 왔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었다.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렸다. 의사 선생님, 돼지들이 선생님을 보러 왔습니다. 라는 소리가 나더니 다시 조용해졌다. 토마시는 30분 후 돌아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 주사 놓을 준비를 했다. 그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테레자는 서 있었고 카레니는 몸을 일으키려고 애썼다. 토마시를 보자 그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다. 저걸 봐, 아직도 웃고 있네. 하고 테레자가 말했다. 그녀는 짧은 유예를 바라는 듯 애원조로 말했으나 고집을 부리진 않았다. 그녀는 침대 위에 시트를 펼쳤다. 작은 자주색 꽃무늬가 여기저기 수놓인 하얀 시트였다. 하긴 그녀는 수일 전부터 미리 카레닌의 죽음을 상상한 사람처럼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생각해둔 터였다. 아, 얼마나 끔찍한가.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을 미리 꿈꾼다. 카레닌에게는 침대 위로 뛰어오를 힘이 더 이상 없었다. 그들은 카레닌을 품에 안고서 함께 들어올렸다. 테레자가 허리를 끌어안고 토마시는 다리를 살펴보았다. 그는 정맥이 솟아올라 잘 보이는 부위를 찾았다. 그는 그 부위 털을 가위로 잘랐다. 테레자는 침대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카레닌의 머리를 자기 얼굴에 대고 있었다. 정맥이 가늘어 바늘을 찌르기 힘들었기 때문에 토마시는 정맥 바로 윗부분의 뒷다리를 그녀에게 꼭 쥐라고 했다. 그녀는 카레닌의 다리를 잡았지만 머리에서 얼굴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카레닌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했고 카레닌도 그녀 생각만 했다. 카레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카레닌은 또다시 그녀 얼굴을 2번 핥았다. 그러자 테레자는 속삭였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거기에서는 아프지 않을 거야. 그곳에서는 다람쥐와 산토끼 꿈을 꿀 테고 암소들도 있고 메피스토도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토마시는 정맥에 바늘을 찌르고 피스톤을 눌렀다. 가벼운 경련이 카레닌의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의 호흡이 가빠지더니 뚝 멈췄다. 테레자는 침대 발치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의 머리에 꼭 밀착했다. 그들은 다시 일터로 가야만 했고 걔는 자주색 꽃으로 장식된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에 누운 채 남아있었다. 그들은 저녁에 돌아왔다. 토마시는 정원으로 갔다. 그는 며칠 전 테레자가 발꿈치로 표시해 놓은 사각형을 사과나무 사이에서 찾았다. 그는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는 정확하게 표시된 넓이만큼 땅을 팠다. 그는 모든 것이 테레자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했다. 그녀는 카레닌과 함께 집안에 있었다. 그녀는 개가 살아있는데도 묻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녀가 개의 주둥이에 귀를 대자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조금 떨어져 바라보니
개의 가슴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숨소리만 들었을 뿐이고 호흡 때문에 자기 몸이 미세하게 움직였는데 그것 때문에 개의 가슴이 움직였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거울을 꺼내 개의 코에 갖다 댔다. 그녀는 더러운 거울에 묻어있던 얼룩을 보고 그것이 카레닌의 입김이 서린 것이라고 믿었다. 토마시, 아직 살아있어. 토마시가 진흙투성이 신을 신고 정원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가 소리쳤다. 그는 몸을 숙여 들여다보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들은 카레닌이 누워있는 시트의 양끝을 각각 잡았다. 테레자는 다리 쪽, 토마시는 머리 쪽을. 그들은 시트를 들고 정원으로 옮겼다. 테레자는 시트가 젖어 있는 것을 손으로 느꼈다. 카레닌은 오면서 우리에게 조그만 늪을 가져왔고 떠나면서 또 하나를 남겼구나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개의 마지막 작별 인사인 이 습기를 손가락으로 느끼며 행복해했다. 그들은 사과나무 사이로 개를 옮겨 구덩이 바닥에 놓았다. 그녀는 몸을 숙여 시트로 몸 전체를 덮어주었다. 그녀는 그들이 덮어줄 흙이 그의 벗은 육체 위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목걸이, 줄, 아침부터 바닥에 그대로 남아있던 초콜릿 한 움큼을 가지고 왔다. 그녀는 그것을 모두 무덤 속으로 던졌다. 구덩이 옆에는 방금 파낸 흙더미가 있었다. 토마시는 삽을 들었다. 테레자는 자기 꿈을 떠올렸다. 카레니는 작은 크루아상 2개와 벌 1마리를 낳았다. 이 문장이 돌연 비문처럼 보였다. 그녀는 사과나무 사이에 이런 비문이 새겨진 묘비를 상상했다. 여기 카레닌이 쉬고 있다. 그는 작은 크루아상 2개와 벌 1마리를 낳았다. 정원의 어둠이 짙어갔다. 밤도 낮도 아니었고 하늘에는 죽은 자의 방에 켜진 채 잊힌 램프 같은 창백한 달이 떠 있었다. 두 사람의 신발에는 흙이 가득히 찼고 그들은 갈퀴, 곡괭이, 물뿌리개 같은 연장이 보관된 광에 삽과 괭이를 가져다 두었다. 6장. 그는 자기 방 탁자에 앉았다. 그는 항상 거기에 앉아 책을 읽었다. 그때 테레자가 따라 들어와 그를 내려다보며 뒤에서 그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비볐다. 그날 이런 행동을 하던 그녀는 토마시가 책을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앞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기껏해야 5줄 정도밖에 안 되는 편지였는데 토마시는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한 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게 뭐야? 하고 테레자는 불안에 빠져 물었다. 토마시는 돌아보지도 않고 편지를 들어 그녀에게 보였다. 편지에는 그날 인근 도시에 있는 공항으로 출두해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그가 테레자에게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그의 눈에서 그녀가 방금 느꼈던 것과 똑같은 공포심을 읽었다. 내가 함께 가줄게.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출두는 나하고만 관련된 거야. 그녀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아니야, 함께 가줄게. 그리고 그들은 토마시의 트럭에 올랐다. 잠시 후 그들은 공항에 도착했다.
안개가 끼어 있었다. 그들 앞으로 아주 어렴풋하게 비행기 윤곽이 드러났다. 그들은 그중 한 비행기 쪽으로 갔으나 비행기의 모든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앞쪽 문이 열려 있고 탑승 계단이 걸쳐 있는 비행기를 찾았다. 그들은 계단에 올랐고 남자 승무원이 나타나 계속 올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좌석이 30개 정도 남짓한 작은 비행기였고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서로를 의지한 채 좌석 사이의 통로로 나아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고 테레자는 토마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최초의 공포는 사라져 슬픔으로 변했다. 공포는 하나의 충격, 완벽한 맹목의 순간이다. 공포에는 모든 아름다움의 흔적이 결핍되어 있다. 오로지 우리가 기대하는 미지의 사건이 내뿜는 광폭한 빛만 보일 뿐이다. 이와는 반대로 슬픔이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을 상정한다. 토마시와 테레자는 그들을 기다리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공포의 광채는 휘장에 가리고 우리는 전보다 세상을 훨씬 아름답게 만드는 푸르스름하고 부드러운 빛 속에서 세상을 발견한다. 그녀가 편지를 읽었던 순간 테레자는 토마시에게 사랑을 느끼지 않았고 오로지 그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만을 했다. 공포는 다른 모든 감정, 다른 모든 감흥을 억눌러버린다. 그의 품에 안겨있는 지금 비행기는 구름 속에 떠있다. 공포는 사라지고 그녀는 사랑을 느끼며 이것이 한계도 절제도 없는 사랑임을 알았다. 드디어 비행기가 착륙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 승무원이 열어놓은 문 쪽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허리를 안고 탑승 계단 꼭대기에 우뚝 서 있었다. 아래쪽에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총을 든 세 남자가 보였다.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천천히 내려갔고 발을 활주로에 내딛자 세 남자 중 하나가 총을 들어 겨냥했다. 총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테레자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 곁에 붙어 허리를 안고 있던 토마시가 바닥에 주저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붙잡을 수 없었다. 그는 활주로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몸을 숙였다. 몸을 던져 그의 몸을 감싸고 싶었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의 몸이 그녀 눈앞에서 아주 빨리 작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너무도 기상천외한 일이라 그녀는 경악하여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토마시의 몸은 점점 작아져 이제는 더 이상 토마시 같지 않았고 아주 미세한 무엇인가만 남았는데 그 조그마한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내달려 비행장으로 도망쳤다. 총을 쏜 남자가 가면을 벗더니 다정하게 테레자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그는 돌아서서 마치 누군가를 피해 처절하게 숨을 곳을 찾는 것처럼 여기저기 지그재그로 뛰어다니는 이 미세한 것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추격은 얼마 동안 지속되었고 남자가 갑자기 땅바닥에 몸을 던지면서 끝을 맺었다. 그는 다시 일어나 테레자 쪽으로 왔다. 그는 그녀에게 그 조그만 것을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떨었다. 토끼였다. 그는 토끼를 테레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공포와 슬픔은 사라졌고 그녀에게 속했던 이 작은 동물, 그녀가 품에 껴안을 수 있는 이 작은 동물을 손 안에 든 그녀는 행복했다.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울었고 눈물을 멈추지 않았으며 눈물 너머로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목표를 달성해 그녀가 가고자 했던 곳, 더 이상 도망칠 이유라곤 없는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며 토끼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프라하의 거리로 돌아와 쉽게 집을 찾았다. 그녀가 어렸을 적에 부모와 함께 살던 곳이었다. 어머니나 아버지, 그 누구도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았다. 그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두 노인이 그녀를 맞이했고 그녀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증조부와 증조모인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의 얼굴은 나무 껍질처럼 주름져 있었다. 테레자는 그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이 기뻤다. 그러나 잠깐 그 조그만 동물과 단둘이 있고 싶어졌다. 그녀는 부모가 그녀도 독방을 쓸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했던 5살 적부터 살았던 방을 쉽사리 찾았다. 방에는 소파, 작은 탁자, 그리고 의자가 있었다. 탁자 위에는 예전부터 그녀를 기다리던 램프가 켜져 있었다. 그리고 램프 위에는 커다란 두 눈이 장식된 날개를 활짝 편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테리자는 자기가 목표를 달성했음을 알았다. 그녀는 소파에 누워 토끼의 얼굴을 비볐다. (7장) 그는 항상 책을 읽을 때면 찾아가던 책상 앞에 앉았다. 그의 앞에는 열린 봉투 하나와 편지가 있었다. 그는 테레자에게 말했다. 가끔 편지를 받았는데 당신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 아들이 보낸 편지야. 내 삶과 그의 삶이 만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했지. 그랬더니 이렇듯 운명이 내게 복수하는군. 그는 벌써 몇 년 전에 대학에서 내쫓겼어. 지금은 시골 마을에 트랙터 운전사래. 내 삶과 그 아이의 삶이 만나는 점이 없었지만 마치 평행한 두 선처럼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네. 그렇다면 왜 내게 그 편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크게 한숨을 돌린 테레자가 말했다. 모르겠어. 불쾌하게 느껴졌어. 당신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어? 가끔씩. 무슨 얘기를 했어? 자기 자신에 대해. 그게 흥미로웠어? 응. 당신도 알다시피 그의 어머니는 적극적인 공산주의자였어. 아들은 오래전부터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살았지. 그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빠진 사람들과 연루되었어. 그런 사람들은 정치 활동을 시도했고 그들 중 몇 명은 지금 형무소에 있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도 사이가 나빠졌어. 그가 거리감을 가진 거지. 그는 그들을 영원한 혁명가들이라고 하더군. 그는 이 정치 체제와 화해를 한 셈이야? 아니, 전혀. 그에겐 신앙이 있고 그것이 모든 것의 열쇠라고 생각해. 아들 생각에는 우리 각자가 체제는 고려하지 말고 종교가 부과한 기준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지.
정치체제는 무시해야만 한다는 거야. 그의 말에 따르면 신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동을 통해 소위 지상 위에 신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애는 내게 우리나라에서 교회만이 국가 통제에서 벗어난 유일한 자발적 조직이라고 설명하더군. 정치 체제에 저항하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궁금해. 그렇다면 직접 물어보지. 토마시가 말을 이었다. 나는 항상 신앙인을 존경했어. 그들에겐 나에게는 없는 특별한 초감각,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지. 점쟁이들처럼 말이야. 그런데 내 아들의 경우를 보니 신앙인이 되는 것은 사실 아주 쉽다는 걸 깨달았어.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 가톨릭 신자들이 그를 돌봐주었고 그때 갑자기 신앙심을 발견한 거야. 어쩌면 감사의 뜻으로 그런 결심을 했을 거야. 인간적인 결심이란 끔찍할 정도로 쉬운 거지. 한 번도 그의 편지에 답장을 쓰지 않았어? 내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어. 그리고 다시 그가 덧붙였다. 물론 우체국 소인에 마을 이름이 찍혀 있었지. 지역 협동조합으로 편지를 보냈으면 되었을 거야. 테레자는 토마시를 의심한 것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그의 아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대함으로 속죄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왜 편지를 쓰지 않았어? 왜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어? 그가 나를 빼닮았어. 말을 할 때면 윗입술에 나와 똑같은 비웃음이 감도는 거야. 신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나 자신의 입을 본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지. 테레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토마시는 함께 웃었다. 토마시, 유치하게 굴지 마. 그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야. 당신과 당신 첫 번째 부인 사이에 있었던 일이지. 그게 어떻게 아들과 관련되는 거지? 그녀와 아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어? 젊은 시절 당신 취향이 나빴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아들과의 만남이 두려워. 바로 그래서 나는 그를 보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내가 왜 이리 고집불통인지 나도 모르겠어. 어느 날 어떤 결심을 하면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조차 모르면서 그 결심에는 자기 고유의 관성이 생기는 거야. 세월이 흐를수록 그것을 바꾸는 게 더 힘들어. 그를 초대해. 그날 오후 외양간에서 돌아오며 그녀는 길 쪽에서 나는 목소리를 들었다. 가까이 가자 토마시의 트럭이 보였다. 토마시는 쭈그리고 앉아 바퀴를 분해하고 있었다. 주위에는 토마시가 수리를 끝내기를 기다리며 구경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그녀는 꼼짝도 않고 서서 그로부터 눈길을 돌릴 수 없었다. 토마시가 늙어 보였다. 머리카락에 회색이 감돌았고 어색하게 일하는 그 서툰 모습이란 트럭 운전사가 된 의사의 어색함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젊지 않은 한 남자의 서투름이었다. 그녀는 최근 조합장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그는 토마시의 트럭이 한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농담 삼아 말했고 불평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어쨌든 걱정스러워했다. 토마시는 엔진 속에 있는 것보다는 사람 몸속에 있는 것을 더 잘 알지 하고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더니 그는 토마시가 이 지역에서 의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관공서에 드나들었다고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경찰이 이를 결코 허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트럭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지만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이 회한으로 묵직해졌다. 그가 취리히를 떠나 프라하로 돌아온 것은 그녀 때문이었다. 그가 프라하를 떠난 것도 그녀 때문이었다. 여기에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고 죽어가는 카레닌 앞에서도 차마 털어놓을 수 없는 의심을 하며 그를 괴롭힌 것이다. 그녀는 그가 자기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으로 항상 그를 비난했다.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에는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지만 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단순한 자만심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자기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토마시를 많이 사랑했다면 그와 함께 외국에 남아야 했다. 거기에서라면 토마시는 행복했을 테고 새로운 인생이 열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그를 떠났고 그곳을 떠났던 것이다. 물론 그녀는 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사랑의 감정으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확신했더랬다. 그러나 이 사랑이 계략과는 다른 어떤 것이었을까? 사실 그녀는 그가 귀국해서 자기에게 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요정이 농부를 소용돌이 속에 끌어들여 빠뜨려 죽이듯 그녀는 그를 불러들여 더욱 낮은 곳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그가 위경련을 앓는 틈을 타 시골에 가서 정착하자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녀는 얼마나 교활했던가. 그녀는 그를 시련에 빠뜨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따라오라고 불렀고 결국 그를 이곳까지 불러들인 셈이다. 머리가 새고 지치고 외과 의사의 메스를 다시는 줄 수 없을 정도로 손가락이 굳어버린 토마시. 그들은 막다른 곳에 다다랐다. 이곳에서 어디로 또 갈 수 있겠는가. 그들은 결코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것이다. 프라하로도 결코 돌아갈 수 없으며 누구도 그곳에서는 일자리를 주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마을로 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느님 맙소사.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정말 여기까지 와야만 했을까? 그가 드디어 트럭 바퀴를 갈아 끼웠다. 사람들은 트럭 짐칸으로 뛰어 올랐고 엔진이 부르릉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목욕물을 받았다. 그녀는 뜨거운 물속에 누워 자신이 일생 동안 자신의 허약함을 빌미로 토마시를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는 자들 중에서 범인을 찾고 약한 사람들 속에서 무고한 희생자를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금 테레자는 자신들의 경우는 정반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꿈조차 이 강한 남자의 약점을 찾아내 그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려고 테레자의 고통을 과시한 것이다. 테레자의 약함은 그가 더 이상 강하지 않아 그녀 품에서 토끼로 변할 때까지 매번 그에게 타협을 강요했던 공격적인 약함이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그 꿈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욕조에서 나와 옷을 찾아 입었다. 그녀는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가장 예쁘게 꾸미고 싶었다. 그녀가 마지막 단추를 끼우자마자 조합장과 눈에 띄게 창백한 젊은 농부를 데리고 토마시가 집에 불쑥 나타났다. 빨리, 꼬냑 같은 아주 독한 술. 테레자는 자두술을 찾으러 뛰어갔다. 그녀가 술을 한 잔 따르자 젊은 남자는 단숨에 비웠다.
그녀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 젊은 남자는 일을 하다가 팔이 빠져서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아무도 어찌할 바를 몰라 토마시를 불렀고 그는 단숨에 팔을 제자리에 맞춰주었다. 젊은 남자는 두 번째 잔을 비우고 토마시에게 말했다. 당신 부인이 오늘따라 무진장 예쁘네. 멍청한 양반. 테레자 부인은 항상 예쁘다네. 하고 조합장이 말했다. 언제나 예쁜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오늘은 예쁜 옷을 입었잖아. 그 옷을 입은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디에 초청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토마시를 위해 입었어요. 의사 선생, 선생은 행운하여. 내 마누라라면 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예쁜 옷을 차려입지는 않을 거요. 그래서 부인이 아닌 돼지를 데리고 다니는군. 하더니 젊은 남자는 오랫동안 웃었다. 메피스토는 어디 있어요? 하고 토마시가 말했다. 못 본 지가 적어도 잠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1시간이 되었네. 나하고 놀면 심심한가 봐. 하고 조합장이 말했다. 그렇게 예쁜 옷을 입은 모습을 보니 부인과 함께 춤을 추고 싶어지네요. 의사 선생, 부인과 춤을 추는 것을 허락하시겠어요? 우리 모두 춤추러 가요. 하고 테레자가 말했다. 선생도 가실 거죠? 하고 젊은 남자가 토마시에게 말했다. 그런데 어디로 가지? 하고 토마시가 물었다. 젊은 남자는 인근 마을에 바와 스테이지를 갖춘 호텔이 있다고 말했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요. 하고 젊은이는 조합장에게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말하더니 자두술을 3잔째에 마신 터라 한마디 덧붙였다. 메피스토가 우울증에 빠졌다면 그놈도 데려갑시다. 그러면 돼지가 2마리 되는 셈이네. 돼지가 2마리씩이나 있는 것을 보면 모든 계집애들이 나가 떨어질 거야. 그러더니 그는 다시 한참 동안 웃었다. 메피스토가 거추장스럽지 않다면 나도 함께 가겠소. 하고 조합장이 말했고 모든 사람은 토마시의 트럭에 올라탔다. 토마시가 핸들을 잡고 테레자가 그의 곁에 앉았으며 두 남자는 반쯤 비운 술병을 들고 뒷좌석에 앉았다. 조합장이 메피스토를 집에 두고 왔다는 것을 기억해냈을 때는 이미 마을 밖으로 나온 뒤였다. 그는 토마시에게 돌아가자고 소리쳤다. 그럴 필요는 없지. 돼지는 1마리로 좋게. 하고 젊은 남자가 말하자 조합장은 입을 다물었다. 해가 기울었다. 길은 꼬불거리며 가팔라졌다. 그들은 시내에 도착해 호텔 앞에 차를 세웠다. 테레자와 토마시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니 바와 스테이지 그리고 테이블 몇 개가 있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피아노를 연주했고 같은 또래 부인이 바이올린을 켰다. 그들은 40년 전 음악을 연주했다. 너댓상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었다. 젊은 남자가 홀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내게 맞는 여자는 하나도 없네. 그는 대번에 테레자에게 춤을 추자고 청했다. 조합장은 토마시와 함께 빈 테이블에 앉더니 포도주 1병을 시켰다. 난 마실 수 없어요.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하고 토마시가 거절했다. 그런 소리 말아요. 여기서 밤을 새울 건데 내가 방을 2개 예약해 둘게요. 하고 조합장이 말했다. 테레자가 스테이지에서 젊은 남자와 함께 돌아오자 이번에는 조합장이 춤을 추자고 했다. 그러고 나서야 그녀는 토마시와 춤을 추었다. 춤을 추면서 그녀는 토마시에게 말했다. 토마시, 당신 인생에서 내가 모든 악의 원인이야.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나 때문이야.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당신을 끌어내린 것이 바로 나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토마시가 반박했다. 밑바닥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취리히에 있었다면 당신은 환자들을 수술했겠지. 당신도 사진 일을 했겠지. 비교할 수 없어. 당신에게 의사 일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했지만 나는 어떤 일을 하거나 상관없어. 나는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 테레자,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은 모르겠어? 당신의 임무는 수술하는 거야. 임무라니, 테레자. 그건 다 헛소리야. 내게 임무란 없어. 누구에게도 임무란 없어. 임무도 없고 자유롭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홀가분한데. 그의 목소리로 밀어보아 그 말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날 오후의 장면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트럭을 고치고 있었고 그녀는 그가 늙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녀가 도달하고 싶은 곳에 이르렀다. 그녀는 항상 그가 늙기를 바랐다. 그녀는 다시 한번 어린 시절 그녀가 쓰던 방에서 뺨에 대고 비비던 토끼에 대해 생각했다. 토끼로 변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가 힘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부터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에 맞춰 스텝을 밟으며 오고 갔다. 테레자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안개 속을 헤치고 두 사람을 싣고 가던 비행기 속에서처럼 그녀는 지금 그때와 똑같은 이상한 행복,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이 슬픔은 우리가 종착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행복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슬픔은 형식이었고 행복이 내용이었다.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 그들은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러고도 조합장과 2번, 젊은 남자와 1번 춤을 췄다. 젊은 남자는 너무 취해서 그녀와 함께 스테이지에 쓰러졌다. 그런 뒤 4사람은 모두 위층으로 올라와 방으로 들어갔다. 토마시가 문을 열고 불을 켰다. 그녀는 나란히 붙어있는 침대 2개와 머리맡 램프가 달린 탁자를 보았다. 불빛에 놀란 커다란 나방이 전등 갓에서 빠져나와 방 안을 맴돌기 시작했다. 아래에서 희미하게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